순서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시민학교 2강 4. 유희순 상주민주평통 20기.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은 다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잘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높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 4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역사에 어떤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몇 달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내용이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 활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더라도 사업이 없으니까 그 회의의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의장님이시니까 이재명 의장님 시기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본래 당연히 해야 될, 꼭 했으면 좋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부의장이니까 말하는 지도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어떤 의미 하니까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갖다 내용 있게 충실하게 해내시도록 하고 그 역할은 여러분 주위에 계신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의 지향점을 뚜렷이 하고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부터 이 시민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올라가려고 모나게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용 훌륭하신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이런 시민학교 열게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향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자리가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고 김구를 요즘 먼 길 이렇게 오셔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유익한 자리가 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문위원으로서의 충실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들을 갖다 잘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누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민주 평화 통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어떠세요? 안정적이고 희망차고 뭐 이런 시대인가요? 아니면 뭔가 불안하고 엄청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알던 생각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지, 과연 이 안에서 인간이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인간이 살기가 좀 어려운 아주 병든 사회인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시간인가요? 2시간. 그러면은 대체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방송이나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을 좀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러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반론을 해주세요. 반론을. 아, 그거 틀렸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정말로 우리가 보다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여기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독일 통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예, 제가 이거부터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브라질을 갔어요. 브라질을. 예, 제가 여길 갔다 왔습니다. 여기. 예. 포르토 알레그레.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아마 여러분들이 상파울루 이건 들어봤죠? 리우데자네이로 이것도 들어봤죠? 예, 이 포르토 알레그레가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예, 상파울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로, 그 다음에 포르토 알레그레 해서 제가 여길 갔다 왔어요. 여기. 요 브라질도 엄청 크죠? 그 중에 맨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여러분, 브라질 가능하면 가지 마세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멀리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해서요. 비행 시간만 30시간이에요. 비행 시간만. 예?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이렇게 왔겠죠. 멕시코 시티.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페루의 리마라는 데로 또 갔어요. 서울에서 멕시코 시티까지 16시간. 16시간. 그 다음에 5시간 체류하고 여기서 페루의 리마까지 가니까 6시간. 그러면 22시간이죠. 이 리마에서 여기 포르토 알레그레까지 8시간이 걸려요. 8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행시간만 30시간이죠. 예. 그리고 중간에 5시간씩 체류를 했으니까 총 40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지구 완전히 정반대 끝에 있는 곳에 간 것이고요. 거기 가서 더 놀란 것은 제가 브라질에 왔는데 브라질이 없어요.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가보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주로 이 포르토 알레그레는 독일이에요. 독일. 거리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럽인들이고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브라질에 갔는데 왜 거기 유럽이 있냐? 이런 질문이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전히 유럽의 사실상 식민지예요. 나라 전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서도 호텔에 누구예요? 그 앞에서 프론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라틴계 사람들이고요. 짐을 날라주는 사람 있죠? 포터라고 하는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투숙객들은 대부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인종계급 사회죠. 인종계급 사회. 사실 가자마자 굉장히 불쾌했어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인종으로 계급화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브라질이란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3박 4일을 있었는데 3일 동안 국제 심포지움을 거기서 했어요. 굉장히 큰 심포지움을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마지막 날 여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브라질이 있더라고요. 네, 뭐겠어요? 대부분 브라질 소위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게토예요. 게토, 빈민촌.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홍용진 교수라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에 프랑스사를 하는 역사가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걸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놀랄 것 같아요. 보세요. 예. 유럽의 지배하에 있었던 국가들이에요. 근대사회에서 유럽의 지배하에 있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색은 예,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에요. 유럽의 식민지들. 보세요. 온 세상이 다 유럽의 식민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아메리카 대륙 보세요. 아메리카 대륙. 지금 미국 여기 있죠? 캐나다 여기 있죠? 이 북아메리카는 거의 전부가 앵글로색슨족들의 식민지죠. 남아메리카는 어떻게 되나? 이 아래쪽은 여기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예, 남유럽 국가들이 가서 다 먹었죠. 그러니까 전부 유럽의 식민지예요.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오세아니아 여기도 다 앵글로색슨. 지금 요 중국이 어때요? 약간 흐리죠. 녹색이 흐린 녹색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Partial European Control or Influence. 부분적으로 유럽 애들이 가서 먹은 거죠. 중국은 여러 나라가 가서 뜯어 먹었죠. 그래서 중국은 역시 많은 유럽인들이 가서 식민화했던 그러한 나라고요. 놀라운 게 요거죠, 요거. 주황색. 그죠? Never colonized. Never.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3나라밖에 없어요. 3나라. 놀랍죠? 예, 어딘가요? 일본, 한국. 그리고 요거 어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국이에요. 그래서 이 태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의 3분의 1 정도를 할양하고 독립을 인정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요 뭐 조그만 요런 것들은 아주 뭐 특이한 나라, 별 의미가 없어요. 요건 라이베리아라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여기는 식민화에 반대하는 유럽인들이 식민화한 나라래요.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사실상 다 식민 상태에 있는 나라였던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를 좀 새롭게 보게 되는 측면이 있죠. 지금 지구상에서 유럽이 사실상 완전히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유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가 사실상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 하셨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일본, 한국, 그리고 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시아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하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예. 그러나
유럽의 직접적인 식민화의 경험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좀 새롭게 보이죠. 그런데 유럽에 식민화되지 않은 이 세 나라, 한국, 일본, 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좀 특이하지 않나요? 예. 뭐 미국에 점령되어 있는 건 사실상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갖는 특징은 뭔 것 같아요? 예. 물론 분단도 있지만 국가 체제로 봐서는 일본과 태국은 공통점이 있죠? 맞습니다. 왕국이에요. 일본과 태국은 여전히 왕국입니다. 이 왕들, 국왕이 상징적으로 지배하느냐,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일본은 상징적으로 지배하고요. 태국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군부를 뒤에 세우고서 실질적으로 국왕이 지배하는 나라고요. 예, 일본은 어떤가요? 상징적인 천황의 지배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유럽의 지배를 받지 않은 국가 중에서 리퍼블릭은 한국밖에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근에 제가 지난 5월에 포르토 알레그레를 가고 10월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다 왔어요. 영국의 케임브리지라고 있죠? 세계적인 아주 명문 대학이죠. 저는 영국을 처음 갔는데 이번에 영국에 가서 또 한 번 놀라서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리고 영국이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천병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제가 영국에 가보고 케임브리지에 가보니까 영국이 왜 제국주의 국가가 됐는지 확실히 이해했어요. 간 첫날부터 제일 소망이 드는 게 이 나라를 뜨는 거더라고요. 너무 날씨가 안 좋아. 너무 춥고 바람 불고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놈들이 이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됐구나.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뜨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기후가 안 좋고 너무나 척박한 토양이에요. 보니까 케임브리지는 비교적 괜찮은 데라고 하는데도 너무나 기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꿈은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를 뜨는 거겠구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그래서 아마 제국주의가 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저는 이제 독일에서 8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영국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굴종적일까? 그게 굉장히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굴종적이에요. 대체로 유럽 대륙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항적이라고 할까요? 권력에 굴종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길 가니까 너무 굽신거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왕의 목을 쳐본 나라와 쳐보지 않은 나라는 다르구나. 영국 애들은 왕의 목을 쳐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굴신대요. 제가 건물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건물마다 문지기가 있어요. 수위가. 걔들은 포터라고 하죠. 포터. 수위를. 그래서 어느 건물을 내가 찾아간다 하면 저기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 누가 그 이상 얘기하나요?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 문지기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굽신굽신대면서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줘요. 저는 그게 친절이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 나라는 왕의 목을 쳐본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인간들이 굴신하는 태도가 몸에 뱄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국가 명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영국은 정식 국명이 뭔가요? 정식 국명이 뭐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에요? 연합 왕국이에요, 왕국. 걔들 왕국이에요, 지금도. 킹덤이 왕국이죠? 왕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행동 양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세요. 예, 프랑스 공식 국명이 뭘까요? French Republic이에요. 프랑스 공화국.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보세요. 왕국과 공화국이 뭐가 다른가요? 왕은 왕이 통치한 나라겠죠? 공화국은 시민이 통치하는, 그렇죠? 민주 시민이 통치한 나라가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완전히 영국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커다란 사회적인 논쟁들, 또 사회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가장 큰 저항은 바로 정년 기간을 2년 늘린 거예요. 프랑스의 정년은 60세까지죠. 그걸 62세로 올려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 지역에서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2년 더 일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저항한 거예요. 전국에서. 이때 제가 놀란 것은 이들이 내세운 구호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라고 했나요? 마크롱,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그렇죠. 네 목 날아간다. 이런 얘기죠. 네 목은 그대로 남아 날 줄 아느냐. 이 얘기죠. 단두대에 그냥 왕의 목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란 나라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프랑스란 나라가. 에? 그래서 리퍼블릭이랑 킹덤이라는 건 그 국가의 문화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우리는 뭐예요? 정식 국명이 The Republic of Korea 이거죠. The Republic of Korea.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퍼블릭을 국명에 넣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도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죠? 미 합중국이죠. 거기는 아무런 뭐 공화국이다 뭐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공화국을 앞세웠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해 브라질에 가고 또 영국에 가보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식 국명 이것이 갖는 의미를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대단하구나.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코리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유럽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전 세계 3개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2나라는 또 왕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화국인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대단한 규정이에요.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공화국이란 말은 뭐겠어요? 공화국이란 말의 핵심은 리퍼블릭이란 말은 레스 푸블리카 이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레스라는 게 라틴어로 thing의 뜻입니다. thing.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란 말은 public thing이란 뜻이에요. 공적인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그러한 공동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공동체의 이념이 구현되는 체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저는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이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공화국의 정신,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의 최악의 엘리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엘리트들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법원에 앉아있는 자들 보세요. 판사들, 검사들 한번 보세요. 네? 한 검사는
한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감행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판사, 검사들이 나서서 최근에 재판들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라예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나라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화국 한번 보세요. 공화국. 지금 한국 사회에 특히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가는 곳이 의대죠. 지금 의사들 보세요. 지구상에 이런 의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의사들이에요. 공적인 책임이라는 건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적인 이해가 그들의 모든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있어요. 지구상 최악의 의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의사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이나 공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잃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8년을 살았는데 독일 의사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시위도 하고 농성도 하고 파업도 해요. 뭘 가지고 할까요? 뭘 가지고 시위하겠어요? 독일 의사들. 맞습니다. 이들이 시위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의료 복지가 너무 질이 떨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로 시위를 해요. 환자들 권리가 너무 침해당하고 있다. 이걸 위해서 의사들이 나서서 시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가치를 내세우는 거죠. 지금 한국 의사들 행태 보세요. 네? 이런 의사들이 어디 있나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시위들? 수가 올려다오. 의사 수 늘리지 말아다오. 이러고 앉아있어요. 21년째 의대 정원이 3,058명. 3,058명. 21년째 단 한 명도 의사 수를 못 늘린 나라예요. 지금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인구의 연령이 다 높아지고 있고요.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21년째 의사를 단 한 명도 못 늘렸어요. 네? 이런 엘리트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 즉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지금 법조계에 거하고 있는 자들, 또 의료계에 거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 엘리트들이죠. 그들이 지금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그리스 같았으면, 그리스, 이들은 전부 여러분 도편 추방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도편 추방제. 그리스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사이에 매년 한 번씩 도편이라는 게 이 도자기 쪼가리죠. 기와지붕 쪼가리 또는 조개 쪼가리. 여기다가 반드시 추방해야 될 놈들. 걔들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게 해서요. 거기서 가장 많이 이름이 적힌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내에서 말하자면 그리스의 공화국을 지켜낸 비결이에요. 전 한국에도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네? 어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졸렬하고 비열하고 이렇게 공적 책임의식이 없는 엘리트가 지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리퍼블릭의 가장 큰 적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대 위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초유의 위기예요. 어떤 위기일까요? 바로 이 지구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생태적 파국에 대한 그러한 위기의식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30년이 더 됐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다. 이런 말들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돼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다. 이 말이 그 사이에 반박됐을까요? 확인됐을까요? 반박된 것 같아요? 확인된 것 같아요?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는 22세기 넘길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2050 거주불능 지구. 한국에 번역됐어요.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2050이니까 어때요? 22세기는커녕 이제 20년도 안 남았죠? 20년 조금 더 남았네요. 24년 남았네요. 2050이면 앞으로 한 세대 내에 이 지구 자체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말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가장 최근 재작년에 나온 책이 가장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브레이킹 바운더리스예요.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원래 제목이 그건데 그걸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이 나와서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책을 썼는데요. 지금 최근까지 나온 가장 권위 있고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생태 관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작년에 번역됐어요. 우리나라에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여기에 따르면 지금 인류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네요. 근본적인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연쇄적인 급속한 생태계 붕괴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조금씩은 지금 맛을 보고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눈 폭풍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죠. 이것은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러한 경고를 인식하고 새로운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 한 22세기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입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지구 생태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붕괴하는 이러한 사태가 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 예. 약탈적 자본주의.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러한 생태적 종말로 이끌어가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칼 막스라고 아시죠? 칼 막스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끝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끝나요?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 때문에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스 얘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에 의해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생산해 내므로써 자본주의를 스스로 무덤에 파묻는 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결국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틀렸어요. 자본주의는 훨씬 더 유연한 체제예요. 그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아주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중산층으로 변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죠. 그렇지 않나요? 막스가 그거 못 봤어요. 자본주의의 변신 능력을 못 본 거죠. 그런데 막스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지금 돼 있어요. 막스는 이걸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스가 이미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재작년에 나왔죠.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이게 지금 도쿄대 철학과의 사이토 고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지금 38밖에 안 됐어요. 젊은 철학도가 쓴 건데 이게 일본에서 밀리온셀러가 됐어요. 밀리온셀러.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쓴 거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생태적 미래. 이것이 결국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책이에요. 사이토 고헤이.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왜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까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체제인지 우리가 아마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 자본주의가 주는 어마어마한 물질적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만 해도 제가 올해 이제 정년을 했는데요. 65세란 얘기죠. 대학생 65세까지 하니까 제가 60년에 태어났는데 저희 세대는 어떤가요?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히 후진국. 그 중에서도 최빈국이죠. 최빈국. 기아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 7년 됐으니까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지금 60대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의 기억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걸 뭐 젊은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40대는 이미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지금 20대는 선진국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감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20년을 단위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야말로 숨막히게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진 체제고요. 엄청난 물적 풍요를 가져왔어요. 한국인들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60년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변했어요. 한국 사회가.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누구 덕인가요? 자본주의 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사회학자들이 내세우는 통계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기원 이후에 1800년까지, 기원 이후 1800년 몇 배 정도 물적 성장을 했을까요? 기원 이후에 1800년까지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기원 이후면은 대체로 로마 시대겠죠? 로마 시대 영화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18세기까지면은 1800년대까지면은 대체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예요. 여러분 아마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무렵까지 어때요? 물적 성장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렇죠. 했으나 미미하게 한 거죠. 몇 배 정도 했을까요? 대체로 5배로 봅니다. 5배. 그러니까 인류가 기원 이후 1800년간 5배 정도의 완만한 물적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80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인가요? 200년 조금 더 되죠? 몇 배 정도 성장했을까요? 예? 예, 대체로 100에서 120배로 봅니다. 100에서 120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800년 동안 완만하게 물적 성장을 하던 인류가 18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 성장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야말로 치솟은 거죠. 예, 1800년이면 결국은 뭔가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거죠. 이때부터 인류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세계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결국 생산력이 과거에 비해서 10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뜻하는 게 뭔가요? 예, 생산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생산. 그렇죠. 모든 생산은 자연을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파괴한 결과물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생산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년간 무려 10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자연을 100배 이상 파괴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치유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연은 웬간히 파괴되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고 복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100배 이상 파괴해버리면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쇄적인 붕괴 상태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바운더리가 경계선이죠. 한계선. 그러니까 어떤 한계선 안에서는 자연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버리면, 브레이킹 해버리면 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단계가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에 독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제목이 이겁니다. Befreiung vom Überfluss 이런 말인데요. 그게 우리말로 하자면 풍요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풍요로부터의 해방. 이 책이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어요. 여러분,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많이 들었죠?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풍요로부터의 해방 어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인류의 운명은 인간이 과연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 이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으면 22세기에 살아남고 없으면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풍요로부터 해방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생태 위기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특히 제가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마지막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요. 이 생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적 파국이 눈앞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22세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핵폭탄에 맞고 먼저 죽을 가능성이 더 빨라요. 예, 그게 지금 한반도의 위기입니다. 국제정치적 파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 전에는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터졌죠.
이러한 전쟁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종의 서곡에 불과하다.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동북아에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겠어요? 예, 대만해요. 아니면 한반도. 둘 중에 한 곳에서 터질 것이고요. 이것이 터지면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전쟁, 최종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 어떤가요? 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것, 이런 제목으로 쓴 게 있어요. 제 이름 치고 북한 핵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예, 남한 주민의 전쟁 불감증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신앙이에요. 지금 남한 사람들은 전쟁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대다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에 전쟁 직전까지 간 상황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에서 한반도 전쟁이 곧 터진다고 계속 뉴스에서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017년 9월에 한반도는 완전히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1994년에 당시에 한반도 핵 위기가 있었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거보다 훨씬 더 긴박했던 게 2017년 한반도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불안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연구년으로 가 있었어요. 1년 동안.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지금 독일에선 가장 아주 유명한 학파죠. 20세기에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연구소인데요. 거기에 제가 1년 있었는데 9월 초부터 계속, 여러분 택시 운전사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 독일 기자 나오죠? 그 독일 기자가 소속돼 있는 방송사가 ARD라는 방송사예요. 그게 독일의 공영 일방송이에요. 우리 KBS 1이에요. 거기 기자예요. 이 독일의 공영 일방송 ARD는 유럽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공신력이 높은 언론이에요. 거기서 9월 초부터 한반도 전쟁 위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2017년이에요. 그러다가 9월 중순이 되니까 전쟁 임박, 이게 나온 거예요. 첫 뉴스로. 전쟁 임박 이게 나오고, 이 뉴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긴급 편성 특별 대담 이러면서 한반도 전문가, 외교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곧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당시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엄청난 말싸움을 하던 시기예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를. 노망난 늙은이 이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철없는 로켓맨. 그랬죠? 로켓 자꾸 쏘니까.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무실 테이블 위에는 워싱턴을 직격할 수 있는 핵무기 버튼이 있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내 버튼이 더 크다. 거의 무슨 초등학생 수준의 말씀을 했죠? 그 당시에.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17년 9월 중순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죠. 유럽의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예, 제가 그 부분도 제 칼럼으로 자세히 썼어요. 그때 얘기를. 예, 제가 그 칼럼의 제목은 한반도 핵 위기, 핵 전쟁과 류현진 등판 일정,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제 이름 치고 류현진 치면 나와요. 김누리 류현진 쳐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독일 텔레비를 보고 곧 전쟁 터진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상황을 보려고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거기 들어가서 더 놀랐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진다고 하는데 너무나 평온해요. 검색어 1위가 뭔지 아세요? 류현진 등판 일정이야. 그때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있었죠, 미국에. 언제 류현진이 등판하느냐? 이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전쟁이 터진다는데 이런 그로테스크가 어디 있어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소유진 셋째 임신. 소유진 아세요? 네? 나는 소유진이 누군지 몰랐어요, 사실은. 찾아보니까 무슨 탤런트더라고요. 물론 탤런트가 셋째 임신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아니 그렇다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터진다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absurd, 너무나 부조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예요. 제임스 매티스. 저는 제임스 매티스가 한국 전쟁을 막은 너무나 중요한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매티스가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공격을 하라니까 거부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다. 한반도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르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 과정에 수많은 미국인들의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더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매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국방부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회가 있었어요. 왜? 기도하려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일이 뻔한 전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밖에. 이러고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믿어지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당시에 한반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 겸직하죠? 빈센트 브룩스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굴 기억날 거예요.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도. 빈센트 브룩스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지금? 모든 공격 옵션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였다. 최종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이 코앞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걸 한국인들이 지금도 몰라요.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특히 제임스 매티스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국인들이 지금도 몰라요.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누군가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전쟁의 신 같은 놈이죠? 네?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젊은 놈이에요. 그걸 국방장관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온갖 것을 했죠. 그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고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추측으로는 올해 4월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양에 가서 아마도 종전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5월이나 6월에 남한의 이재명 대통령이 평양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 10월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트럼프, 이재명, 김정은 셋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반반입니다. 반반. 이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도 없고. 작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읽어보셔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변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북한을 새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빈센트 브룩스예요. 빈센트 브룩스 좀 전에 얘기했죠? 누구예요?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예요?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최고 전문가겠죠? 군사 전문가. 그가 2021년 7월에 Foreign Affairs라는 미국에선 가장 중요한 외교 전략 저널이에요. 거기다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놀라워요. 그 글의 제목은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예요. Grand Bargain. 바긴이 거래하는 거죠. Grand Bargain. 큰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과 큰 거래해야 돼. 북한과 대타협해야 된다. 그런 글을 써요. 주한미군 사령관 전직. 여기 핵심 뭐겠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핵같이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책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책은 북한의 핵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핵의 방향에 있다. 지금 워싱턴을 향하고 있는 핵을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베이징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최상책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미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새로운 미국의 대북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 책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한 그 책은 어떤 자기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저널에서 나온 또 미국 신문에 나온 또 여러분 마이크 폼페이오라고 아세요? 트럼프 때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죠. 폼페이오 자서전 이런 거 분석한 거예요. 미국 의회 자서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미국 내에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2년 1월에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미중위원회라고 하는 미국 의회 내 가장 큰 위원회예요. 거기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중요한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겁니다. China, North Korea, Strategic Rift 이런 제목이에요. 리프트란 말이 틈새예요. 틈새. 북한과 중국 그 사이에는 전략적 틈새가 있다. 이걸 분석했어요. 이건 거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 책에서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가까운가요?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누굴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김정은이 가장 증오하는 건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분석한 걸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모든 정책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단순히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은 별로 두려워하지 멀잖아요.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1350km를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먹을 수 있다라는 공포. 여기에 계속 시달려 온 거예요, 북한은. 그걸 미국에서 분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50년에 중국 군대가 북한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일사후퇴까지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1950년 10월에 들어가죠. 한국 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하잖아요. 그때 중국 군대가 들어오죠. 이 군대가 들어온 거 우리가 알아요. 그죠? 1950년. 그런데 언제 나갔나요? 언제 나갔어요? 나간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예, 나갑니다. 57년에 나가요. 자, 그러면 그 동안에 김일성은 어땠을까요? 발 뻗고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1950년대는 어때요? 1950년대 베를린에서 베를린 봉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다페스트 봉기, 이런 것들을 다 소련이 탱크로 진압하는 거 다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선을, 북한은 당시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줄타기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모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지, 이것에 대한 공포, 이게 북한 정권의 핵심 공포였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할게요. 그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얼마나 애증이 심한 관계인지를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북한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선책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박수 치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재작년 12월 29일 날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이 실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요걸 이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이 실렸다는 건 곧 미국의 정책으로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트럼프 킴 파트 2. 자, 트럼프 킴이 이제는 2장이죠? 1장 끝났죠, 하노이에서. 그럼 다 기억하시죠? 이제 파트 2예요.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이게 제목이에요. 뉴욕 타임즈에. shake up, 흔든다.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려요. 예, 그건 여러분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예? 재작년 12월 29일. 트럼프와 김정은 제2막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런 칼럼이 실려요. 거기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이른 시일 내에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 이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Greatest benefit, greatest benefi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대 이득.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돼 있는 한반도에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줄 것이며 거기서 생긴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 변화예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펙 때 트럼프가 계속 와서 뭐예요? 계속 북한을 향해서 만나자 계속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트럼프 개인의 변덕이 아니에요. 미국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역사상 가장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힘센 자 셋이 김정은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김정은을 잡는 자가 동북아 질서를 지배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김정은을 잡으려고 이 세 명의 스트롱맨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김정은의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해방 이후 80년 만에 가장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증오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최근에 김정은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말까지.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100년 숙적이다. 김정은은 숙적이란 말 좋아해요. 숙적.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100년 숙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5,000년 숙적이다 그랬어요. 5,000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번에 그런데 김정은이 어디 갔어요? 천안문 갔죠? 9월 3일 날 천안문 갔죠? 제가 9월 4일 날 천안문 갔어요. 베이징 대학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가서 3박 4일 있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 김정은 왜 갔을까요? 저기에 트럼프 만나겠다는 거죠. 트럼프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한테 귀뜸하지 않고 트럼프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건 엄청난 압박이 오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올해가 한반도의 가장 큰, 해방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있고요. 만약에 올해 제가 이야기한 아주 낙관적인 희망적인 시나리오죠. 만약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다음에 노벨상까지 간다면 한반도에 마침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된 그런 날이 오겠죠?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즐겁지가 않죠? 예, 왜 하필 트럼프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트럼프는 어떤 인간인가요? 예,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예,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도 책 쓰고 있어요. 트럼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 트럼프를 추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례. 그게 제목이에요. 에? 이상한이 아니네. 위험한 사례. 제가 잘못 말했어요. 위험한 사례예요.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이게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 팔렸습니다.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누가 썼을까요? 정신과 의사 20명이 썼어요. 20명이. 예일대,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들 20명이 공동 집필을 했어요. 예? 그걸 읽어보면 결론은 뭐겠어요? 저자가 정상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추가 그러한 글들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서글픈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이념 갈등과 분단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지금 트럼프라는 사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처절함과 어떤 어처구니 없음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 이렇게 썼어요. 도널드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이념 필요 없어요. 얘는 돈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탈이념적 거래주의다 이래서요. 도널드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이 전환시대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념적 비극을 겪은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저는 내년 4월까지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암살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막 가죠? 이 막 가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의 예상들 넘어섰어요, 지금. 거의 완전히 간 사람같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상하기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반도의 미래를 가름할 결정적인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일이 없으면 트럼프의 건강을 걱정을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전 그걸 보고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미국 애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를 너무나 소상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 맞아 죽기 전에 지금 한국에서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더 빨라요. 사회적 파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의 최악의 사회적 파국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저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여러분, 지지난주에 조형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한겨레에 칼럼을 실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25년이죠. 지난 한 해 동안의 통계를 거기서 소개를 해요. 지난 한 해 동안의 통계가 이겁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전부를 못하고 19개 주만 대상으로 했대요. 그 주만 대상으로 상승한 아파트값 1년 사이에 얼마였을까요? 예? 서울의 19개 주의 아파트값 상승분 얼마였을까요? 1년 사이에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6천만 원. 서울의 상용 노동자 1년 평균 임금이 얼마였을까요? 상용 노동자라는 건 비정규직을 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였을까요? 예, 5,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5,700만 원.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1년 내내 일한 노동자 임금보다 아파트 집값 상승분이 더 클 수 있는가?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서울의 3개구만 띄어서 계산해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서초, 강남, 송파. 이 3개구를 띄어서 아파트 상승분을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1년 노동자 평균 임금의 몇 배가 1년 사이에 올랐을까요? 6배가 올랐다. 6배가. 도대체 그러면 6배면 5,700만 원에 6배니까 거의 3억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에?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6배 이상의 돈을 그냥 앉아서 버는 이런 나라 어디 있나요? 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런 체제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어요? 에? 정말이에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산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빈곤으로 내려앉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그러한 빈곤이 또 불균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성의 없게 소개하셨죠? 너무 성의 없게 소개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를 좀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의 도덕문학과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을 오래 했어요.
이 독일 유럽 연구 센터라는 게 사실은 좀 대단한 센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하려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독일이 1990년에 통일된 거 우리가 알죠? 91년부터 독일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변국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서 독일과 유럽을 연구하는 연구소들, 대학 연구소들이에요. 연구소들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91년부터. 1호가 어딜까요? 예, 1호가 하버드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4호가 버클리예요. 전부 미국 대학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토론토, 몬트리올 여기를 지정을 했어요. 이건 어디예요? 캐나다죠. 그리고 나서 몇 해 지나고 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아시아 1호는 어딜까요? 네, 당연히 중앙대는 아니고요. 도쿄대가 1호로 선정이 됐고요. 그 몇 년 후에 2호가 어딜까요? 예, 베이징 대학이 2호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3호는 어딜까요, 그럼? 예, 흐름으로 봐선 서울대가 돼야 될 자리인데 중앙대가 된 거예요. 이변이 일어난 거죠. 예. 왜 중앙대가 됐을까요? 예.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때문은 당연히 아니고요. 공모예요, 공모.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에선 7개 대학이 신청했어요. 근데 얘들이 심사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는 3개밖에 없어요. 도쿄, 베이징, 중앙 이렇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당연히 있죠. 영국은 케임브리지. 그래서 제가 케임브리지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파리에 있고요. 암스테르담에 있고요. 상페터스부르크에 있어요. 그래서 13개국에 20개 연구소가 있어요. 13개국에. 여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다른 대학 선생에 비해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 외부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외국에서. 예, 정말로 놀라운 나라로 봅니다. 놀라운 나라로. 한국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약간 눈에 감동이 서려 있어요. 정말. 예? 와, 아시아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제 컨퍼런스나 이런 데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어깨가 좀 으쓱해져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이들이 한국을 경탄할까요? 예,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와,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정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는 어느 수준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 2016년 한 예만 들게요. 2016년 12월에 디자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문이 있어요. 거기서 이런 칼럼이 실려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와,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때요? 믿어지세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과 유럽을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그들의 민주주의를. 이제 그 나라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리는 몰라요. 여기 안에서는. 밖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례를 하나만 들게요.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민주주의 평가 기관이 어딜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스웨덴에 있어요. 맞습니다. 스웨덴에 있어요. 혹시 그 이름 아세요? 예,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압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구소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많이 인용을 해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분석해서 10년에 한 번씩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순위를 매긴 걸 10년에 한 번씩 해요. 2019년에 했습니다. 이제 3년 후에 또 합니다. 2019년에 176개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176등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노스코리아 꼴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대가 세습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나라죠. 그래서 북한이 꼴찌를 했고요. 사우스코리아 몇 등 했을까요? 네, 사실상 1등을 했어요. 2019년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상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1등이 아니란 얘기죠? 예, 12등을 했어요. 12등을 했는데 사실상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11개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지금 그런 나라들이 11개 있어요. 이건 국제 사실은 크게 중요한 나라들은 아니에요. 인구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0, 50 클럽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선생님 30, 50 뭐죠? 30이 뭐죠? 1인당 소득이 3만 불. 그렇죠.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50은 뭘까요? 인구가 5천만. 맞습니다. 요걸 30, 50이라 그래요. 이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어때요? 큰 나라죠? 큰 나라 중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잘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몇 개나 될까요?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 몇 개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씌워보세요. 미국, 일본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 어디겠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 5개는 쉽죠? 6번째가 어딜까요? 일본은 지금 들어갔고, 미국, 일본 앞에서 했으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6번째가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 아니에요. 6번째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6번째고 우리가 2019년에 3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7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7개가 전부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여러분 2019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역사의식이 없다고 봐요.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걸맞은 국가의 위상, 기품을 세웠어야죠. 대부분이 몰라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아요.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걸. 그래서 이게 우리가 35시 클럽에 들어간 바로 그날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새벽에 자는데 제 독일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회르기 젤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 지금 독일에 쥐도이체 짜이퉁에 나왔다.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에요. 크게 다뤘다. 한국이 7번째로 35시 클럽의 멤버가 됐다는 그러한 기사가 크게 실렸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축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나머지 6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우리 뭐가 다를까요? 응? 식민지였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또 분단은 독일도 분단이 있었으니까 분단도 중요하지만 또 그 머리가 좋다 그건 모르겠는 거고. 예, 좋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다. 와, 제가 그 말 듣고 소름이 돋아서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부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거기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는커녕 어때요? 오히려 제국주의의 먹잇감이었죠. 일본 제국주의가 40년 동안 우리를 뜯어먹었죠. 우린 그걸 뚫고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르기 젤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도덕적 권위를 가진 나라다. 이 말을 해요.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 교사들 대상으로 강연 많이 해요. 꼭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지구상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최고의 선진 강국이 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제국주의 국가들이고 이들은 과거에 약한 나라에서 약탈한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죠. 우리는 약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이 말이 뜻하는 걸 몸으로 느껴요. 제가 컨퍼런스 같은 데 나가면 가장 찌그러져 있는 아이들이 어디 계세요? 어떤 학자 계세요? 어느 나라? 일본 학자들이에요. 일본 학자들은 길을 못 펴요. 나가면 도덕적 권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과거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거 전 세계가 모르나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도덕적 권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라는 거 이해하셨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5시 클럽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1등이에요. 7개 중에서 2등이 영국, 3등이 이탈리아, 4등이 독일. 5분 알겠습니다. 4등이 독일. 그 다음에 5등이 프랑스, 6등이 미국, 꼴찌가 어디 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예? 그건 뭐 저는 일본이 꼴찌인 걸 보고서 이 연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구나. 더 신뢰가 갔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안 봅니다. 걔들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뭘 획책해요? 군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특히 아베 때니까. 더 심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꼴찌였던 거예요. 미국이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 때문인가요? 예, 트럼프 때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한 거고요. 거기서 한국이 1등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또 한국은 엄청나게 잘 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5분 남았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때요? 지금 한국은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이룩한 어마어마한 성취가 있는 나라예요. 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고요.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룩한 제도적, 물적 조건 이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멋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사회를. 사회적 유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5,200만 모든 국민들이 존엄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가 돼 있어요. 모든 국제적인 지표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존엄한 존재로 사는 건 불가능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자살은 자살이 아닙니다. 사회적 타살이에요. 지금 철학적 자살을 한 사람이 몇 명도 계세요. 생존의 벼랑에 몰리다가 손 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살이에요? 타살이지. 사회적 타살이에요, 대부분이. 제일 끔찍한 게 노인 자살률이에요.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5배가 넘어요. 5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회가 노인들을 죽이고 있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살하시나요?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계속 세계 1위입니다. 그거 대부분이 잘 몰라요. 노인 빈곤율이 계속 세계 1위예요. 그게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대체로 50에서 40%예요. 한국은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입니다. 유럽은 5% 내외예요. 덴마크가 3%, 프랑스가 5%, 네덜란드가 7%. 대체로 5% 내외인데 우리는 50% 내외예요.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에 있고요. 그 빈곤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3만 5천 명의 노인들이 폐지 죽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핀란드에서 노인들이 폐지 줍는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핀란드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3만 5천 명이 폐지 줍고 있어요. 폐지 줍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20세기 이래로 지난 100년 동안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있었죠? 식민을 경험했습니다. 해방돼서요. 자,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분단이 되죠. 분단. 왜 분단이 됐나요? 냉전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냉전이 극단화되면서 전쟁을 겪었어요. 350만 명이 죽었어요. 냉전 체제 속에서. 그리고 냉전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철없는 육군 소장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총으로 협박을 하면서 32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군사 독재의 역사까지. 이 5가지는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정치적 비극의 전부예요. 우린 그걸 다 겪었어요. 이거 다 겪은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보통 이 중에 한두 개 겪어요. 하나도 겪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여기는 하나도 안 겪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뚫고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이. 이건 누구 덕인가요? 국민 덕이죠. 국민 중에서도 누구 덕인가요? 그렇죠. 지난 10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뚫고 엄청난 고통과 희생 속에서 이런 걸 이룬 분들이에요. 저는 70 넘은 분들, 그분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낸 토대를 닦은 거예요. 그분들을 국가가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분노해요. 이거 무슨 정당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모든 국가가 노인들을 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노인들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자살한 나라예요. 지금 7년째 1위예요. OECD에서. 아이들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21명이 자살했어요. 이태원에서 몇 명이 죽었나요? 희생자가 몇 분이에요? 157명. 보통 7명 정도 이야기하죠? 매일 교실에서 이태원 참사가 매년 벌어지는 게 한국 교실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살률 세계 최고고요. 노동자의 소위 뭐예요? 산업재해 사망률. 이것도 계속 세계 1위예요. 23년째 1위예요. 중간에 3번 2등 했어요. 그거 빼고는 계속 1등이에요. 2000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무려 4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4만 8천 명. 일하다가 죽은 게 1년 평균 2,200명이에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노동자들 인간으로 안 봅니다.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끔찍한 나라고요. 불평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것도 몰라요. 불평등이 가장 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부동산 불평등 얘기 잠깐 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산 불평등은
작년 통계를 보면 상위 20%와 하위 20%몇 배 차이 날까요? 예, 144배 차이 납니다. 믿어지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치예요. 자산 불평등이 그렇게 심한 나라는 없어요. 아무튼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안 할게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안에서 통계를 보면 여성 차별 가장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러한 나라에 내 아이를 낳아서 내보내는 건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 안 낳아요. 지금 출생률이 세계 꼴찌인 거 아시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은 너무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은 한편에서는 너무나 존경받는 나라예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왜 정작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리도 불행한가요? 너무 이상하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나라예요, 한국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냉전 체제, 남북 분단 체제예요. 이것이 한국이란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나라로 만들었어요. 첫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가장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근대 국가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에요. 우린 민족 자결도 없고 국민 주권도 없어요. 사드 들어올 때 보세요. 이건 국민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데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이란 사회, 이 사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사회적 파국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사회적 파국에 빠졌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정치의 무능이죠.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 경상도에 사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정말 애처롭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치가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뭐예요? 정치가 없는데. 제가 광주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해요. 여러분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정치가 없는, 정치를 박탈당한 이런 상태로 지금 몇십 년 살고 있다. 거기 무조건 그냥 민주당 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일당 독재예요. 김정은이만 일당 독재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북쪽은 완전히 일당 독재고요. 남쪽도 전부 일당 독재예요. 중간지대만 정당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단 체제가 너무나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또 긴 얘기니까 안 할게요. 네?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이런 정당들은 다른 나라의 정치 구도 안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두 개의 정당이에요. 그런 두 개의 정당이 지금 80년 동안 권력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역을 근거로 권력을 나눠 먹기 때문에 국민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왜곡시켜 놓는 근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소수의 기득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독점하고 있고요. 대다수 민중들은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감내하고 살아요. 정치에 작동하지 않는 정치의 부작위,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것을 낳은 건 뭐겠어요? 바로 분단 체제예요. 냉전 체제. 냉전 체제 때문에 한국은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적인 정당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만들어낸 요인이고요. 세 번째로 이 냉전 체제는 지금 한국이란 국가를 볼품없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국이란 사회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회로 만들었다 그랬죠.
세 번째 뭐예요? 바로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외국에 자주 나가니까 외국 아이들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떠들었죠?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연극이에요. 제 뒤로는 뒤통수에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검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인들은 전부 자기 검열하는 기계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국가보안법.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의 사유 방식을 스스로 검열하는 자동 검열 기계로 만들었어요. 저는 6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동화됐어요. 자기 검열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내면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늘 권력 앞에 기가 죽어서 내 말을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그러니 어떻게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키는 거대한 부정적 체제예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기형화하고요, 한국 사회를 기형화하고요, 한국인을 기형화시킨 총체적 불의의 체제가 바로 냉전 체제예요. 여러분들이 민주,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민주 평통을 통해서 이 냉전 체제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한국인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네. 질의응답 해야죠, 당연히. 예. 질의응답 전에 짧게 그 빠진 분들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국 민주평통 문경시의회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윤희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무문경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신순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의 질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하고 싶으신 분들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그 눈길에 추운 날씨에 멀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부산에서 뵙고자 일부러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미국이 늘 이중적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릴 때도 미국이 당연히 알고 있었고 허가를 했고 또 겸용도 미국이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민간에서 날린 비행기 무인기조차도 미국이 알고 있고 허가를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정부에서 두 라인이 늘 있습니다. 보니까 장관은 매파로 전쟁주의자고 차관은 늘 비둘기파로서 평화주의자인데 교수님의 그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제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모순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조차도 장관은 매파로 전쟁파인데 차관은 평화파 비둘기파니까 서로 모순적인데 사실은 교수님 견해는 비둘기파의 견해를 대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때도 북한에 이미 델타 포스를 보내서 참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트럼프가 그런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김정은이 아주 화를 내고 다시는 미국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철저하고 그다음 두 가지 전략적 미스가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폐기하면 자기들 생존과 직결됩니다. 핵이 없으면 자기들 죽는 줄 아니까 핵이라는 말을 주장하는 한 절대 대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 3월달에도 북침을 하는 평양을 타격하는 핵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자고까지 주장을 하는데도 미국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이중적 행위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늘 이중적 전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트럼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를 않고 그 교수님 견해는 비둘기파의 낙관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몇 분 질문을 모아서 답을 할게요. 또 한 분 정도 이쪽에. 우리나라의 그 관료 문화라든지 출세주의 문화 이런 권위주의 같은 게 독일에서는 뭐 이런 걸 어떻게 타파했으며 독일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긴 어떻게 민주평통의 질문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예, 아주 너무나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먼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선생님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사이에 그러한 그 내부의 일종의 그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완전히 매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미국 입장에선 저들은 무슨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닌 거죠. 미국은 좋은 나라인가요? 미국은 나쁜 나라인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죠. 저들은 원래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해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도 냉정하게 뭐 친민이 반민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적절한 말이 아니죠. 미국의 저런 상황을 우리를 위해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용미가 되죠. 용미가. 미국을 활용하는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한 거예요. 쟤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구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냉전을 깨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 거죠. 이 기회를 우리는 활용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냉전 상태 속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전쟁 위험을 안고 살겠어요. 이걸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제 이야기만이 아니고 미국의 투자 회사들의 경우는 이미 북한과 미국이 수교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바로 히토류라고 하는, 히토류 이야기 요새 많이 하죠. 이 요인이 요새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히토류로 인해서 굉장히 수세적인 그러한 중국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금 북한에 어마어마한 그런 특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히토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쨌든 요번에 미국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 안 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무조건 요번에 트럼프와 승부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붕괴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전처럼 네오콘에 입각한 정책으로 갑니다. 북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꿈꾸는 미래의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바로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중국이 70년대에 미국과 수교를 하죠? 왜 수교했나요, 미국이? 중국의 쓸모를 발견한 거죠. 뭐겠어요? 러시아로부터 떼어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당시 소련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베트남과 수교했나요? 90년대. 중국이 너무 컸어요. 아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국, 베트남. 그래서 수교한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북한, 미국 입장에선 전략적 가치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이 동북아에서 북한을 잡는 자가 동북아 질서를 지배한다고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번에 트럼프와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 타결될 거라고 봐요. 김정은 입장에서 더 이상 안 옵니다. 김정은은 미국과 수교하는 순간 베트남, 중국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요.
베트남과 중국이 보여준 건 뭐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일당 독재는 유지하는. 그게 베트남, 중국 모델이죠. 그게 지금 김정은이 꿈꾸는 거고요. 그리로 가기 위해선 요번에 트럼프와 수교해야 된다. 이건 지금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리라고 봐요. 상당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내란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독일에서 보이는 행동, 이거는 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은 헌법기관, 특히 사법부가 정말 엉터리 이런 사법부는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걸 히틀러 그루스라 그래요. 히틀러 인사. 이거 한 번 올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벌금 없어요. 바로 징역형입니다. 엄청나게 엄해요.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 같으면 전광훈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잖아요. 그건 바로 빵에 쳐넣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언행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다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 차관, 고위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권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가 권위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과거 청산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죠.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지는 지식의 부정이죠. 그러나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법부가 사유하지 않는 자들이 앉아있는 나라는 엄청난 비극을 잉태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독일의 판사들을 넥타이맨 살인자들 이랬어요. 넥타이맨 살인자들. 그러니까 입으로 사람 죽이는 자들이에요. 입으로 사람 죽이는 자들.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법무부에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한국의 법관들은 다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군사독재 하에서 입으로 죽였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놈이 사과한 적이 있냐. 이게 지금 한국 사법부예요. 양승태, 또 누구예요? 지난번에 조희대, 지귀현, 최근에 나온 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인성인가요? 이런 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에 앉아 있고요. 사법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면 뭐해요? 법관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사법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우리나라의 그 문화라든지 예. 뭐 이런 출세주의 같은 권위주의 같은 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독일처럼 예. 또 독일하고 비교해서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권위주의 문제라든가 그런 관료주의 문제, 이것은 교육과 저는 관련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일수록 더 반민주적인 파시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실은 파시스트를 양산하는 온상이에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강남 서초구, 여기는 무려 김문수를 지지한 그러한 투표가 60%에 거의 이르렀어요. 강남이 58%, 그 다음에 서초가 57%였어요. 김문수 씨는 어때요? 그분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은 그냥 까놓고 파시스트예요.
보통 파시스트들은 자기를 약간 분식해요. 치장합니다.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이분은 안 하잖아요. 그 내란 인정도 안 하고요. 민주주의 파괴했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주 심지어 순결한 파시스트야. 그런 파시스트를 강남에 사는 자들의 거의 60%가 찍었다는 게 좀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강남 서초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전문직 엘리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을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밀둥스뮤르거란 표현이 있어요. 밀둥이란 말이 교양이고요. 뮤르거는 불어로 하면 부르주아란 뜻이에요. 교양 부르주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한국은 강남에 살고 있는 자들이 교양 부르주아들의 전형이에요. 말하자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 그들이죠. 보통 어느 나라나 교양 부르주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끝까지 싸우는 게 교양 부르주아예요. 그게 프랑스, 독일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의 교양 부르주아들은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전부 파시스트예요. 이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한국 교실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자들일수록 더 민주주의적 성향이 약하다고 하는 것. 이걸 이번 선거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교육개혁이다. 예. 교육개혁을 통해서 한국 교실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위협받을 그러한 위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준 교수님도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둘, 셋. 한 번 더 촬영할게요. 하나, 둘, 셋. 민주 하면은 평화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민주 평화! 민주 평화! 네, 좋습니다.